2023년도 하반기 기출 보고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해부터 보시죠. 일단은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내용 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 일치 유형이고, 내용 일치 유형은 그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 또는 제가 현장 나가서 학생들 모의고사 풀 때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선택지를 읽어요. 선택지 읽고 이걸 다시 지문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지로 와요. 굉장히 무의미하죠.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를 봤다는 것은 이런 의도거든요. 아,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위에서 찾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건데, 위로 올라가서 선택지에 나왔던 내용들을 싹 다 까먹어요. 그래서 까먹고 다시 내려옵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간단한 문제만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대한 요 내용을 기억해서 밑에 선택지로 가는 형태. 즉, 한 방에 끝내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게 어차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계속 찾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이 지문 자체의 내용을 기억해서 내려오는 걸로. 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시험을 만약에 보러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딴 거 안 하고 지문 독해만 합니다. 읽어요. 그래서 1번 단에는 뭐가 있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 글 전체적으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최소한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정도. 자,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글 자체가 좀 쉽게 읽혀요. 참고하세요. 자, 어찌됐건 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때 사회가 갑에게 강제적 힘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갑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특정 행위가 갑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든가, 이 행위가 갑을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라든가, 또는 이 행위가 현명한다든가, 혹은 옳은 것이라든가 하는 이유를 들면서 갑에게 이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일단은 어떤 행위가 도움이 된다, 행복하게 한다, 옳다, 이런 것들이 길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걸 해야 한다 라고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유는 갑에게 권고하거나 이치를 이해시키거나 무엇인가를 간청하거나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저런 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갑에게 강제를 가하는 이유는, 혹은 어떤 처벌을 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갑이 행하려는 행위가 다른 어떤 이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행위 중에서 그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자신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간섭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물음을 했어요. 정당화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갑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자기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맞죠? 됐습니다. 다음 2번. 행위 수행 혹은 행위 금지의 도덕적 이유와 법적 이유는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금지, 도덕적 이유. 도덕이라는 것은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덕이라고 하고, 만약에 어겼을 때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법적 제재인 거죠. 그죠? 법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당하지 않다. 자,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갑에게 강제를 가하는 또는 어떤 처벌을 하는 이유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누구한테 해악을 끼칠 것이라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2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절하다.
그 다음에 3번. 한 사람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행위와 자신에 대한 행위로 구분된다. 요것도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4번. 사회는 개인의 해악에 관심이 있지만 그 해악을 방지할 강제성의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강제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강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타인과 관계 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이것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 기출보건 문제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걸 조금 추리다 보면 몇 문제는 좀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 겹치지 않는 내용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번 볼게요. 3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은 무엇이냐?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이다라는 것은 이 글이 뭘 비판하냐는 거예요. 어떤 거를 비판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의도 자체는 중간에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주제 찾기와 마찬가지로 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글 전반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러나 이런 거 하지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그러나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중심 내용인 거죠. 그렇죠? 앞에 A 그러나 B 이러면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볼게요. 경제 문제는 대개 해결이 가능하다. 대부분 경제 문제에는 몇 개의 해결책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해결책은 누군가가 상당한 손실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손실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자 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치 제도는 누구에게도 이 짐을 짊어지라고 강요할 수 없다. 자,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 핵심 내용, 화제 제시를 할 때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로섬적인 요소를 지니는 경제 문제 전혀 대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로섬이라는 게 뭐예요?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즉 누가 이득이면 누구는 손해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가 덜 가져가야 돼요. 또는 손해를 봐야 돼요. 맞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대개의 경제적 해결책은 대규모의 제로섬적인 요소를 갖기 때문에 큰 손실을 수반한다. 모든 제로섬 게임에는 승자가 있다면 반드시 패자가 있으며 패자가 존재해야만 승자가 존재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이 경제적 손실을 초과할 수 있지만 손실의 주체, 손실의 의미란 상당한 크기의 경제적 이득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어떤 해결책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사회는 더 잘 살게 될 수 있지만 이 평균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평균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두가 평균적으로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다. 총 합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훨씬 더 잘 살게 된 수많은 사람과 훨씬 더 못 살게 된 수많은 사람은 감춘다. 만약 당신이 더 못 살게 된다면 성이 하나라면 내 수입이 줄어든 것보다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위안을 얻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공공정책이 강제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 우리 흔히 보는 뭐 집값 올라가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영끌하고 이런 거 뭐예요? 다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많아. 영끌이 아니죠. 그런 거는. 돈이 없는데도 막 집 사고 이랬던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답은 진작에 나온 것 같아요. 평균이 올라간다고 모두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사람과 훨씬 더 못 살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다. 1번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자 이런 의미는 없었어요. 2번 사회의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커졌어요. 근데 나는 더 적게 먹게 됐어. 대신 누가 더 많이 먹게 됐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4번은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제, 제목,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글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중간에도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제나 제목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이런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이어야 된다. 다 읽을 필요 없이 전체적인 느낌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괄식 구조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두괄식 구조가 있고 미괄식 구조가 있어요. 보통 뭐냐면은 주제, 제목 이런 것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초반에 등장하는 거, 결론을 내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덧붙이는 거. 이게 이제 두괄식. 그 다음에 앞에 잔뜩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미괄식.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간혹 보면은 뭐 양괄식이라든지 열거라든지 아니면 중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대체로는 두괄식이거나 미괄식이죠.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거 읽어보고, 아닌 것 같아. 그럼 뒤에 거 읽어보고,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머지 읽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앞뒤로 나오니까. 앞이 좀 많이 나오고요. 맞죠? 근데 만약에 두괄이나 미괄이 아닌 형태다. 이러면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동양사상이라 해서 언어와 개념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양사상은 경전이나 저술을 통해 언어화되지 않고 순전히 침묵 속에서 전수해 왔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동양사상도 끊임없이 언어적으로 다듬어져 왔으며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흔히 동양사상은 신비주의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신비주의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나 역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은 중심 내용은 그러나 다음에 나온다고 했죠. 역시 동양사상의 신비주의적이면은 틀림없다. 앞에서는 신비주의적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신비주의적인 게 맞아. 이런 얘기죠 지금. 그죠? 틀림없다. 거기서는 지구의 진리란 언제나 언어화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체험의 경지임을 늘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고의 진리는 언어 이전 혹은 언어 이후의 무언의 진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기하고 싶은 게 동양사상은 신비롭다? 이걸까요?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동양사상의 정수는 말로써 말이 필요 없는 경지를 가리키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변화했어요. 뭔 변화했냐면 신비주의적이다. 신비롭다. 근데 이게 말로써 말이 필요 없는 경지를 가리킨다. 즉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말이 스스로 부정하고 초월하는 경지를 나타내도록 사용된다는 것이다. 언어로서 언어를 초월하는 경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를 초월한다. 동양 철학이 지닌 가장 특징적인 정신이다. 동양에서는 인식을 주체로 심이라고. 자, 이성의 일면 일뿐인 것이다. 동양은 이성은 오만이란 것을 모른다. 지고의 진리, 인간을 살리고 저렇게 점점점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자, 글 전체적으로 봤는데 1번 동양사상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다. 이 내용이 첫 번째에 있었어요. 그죠?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비주의적이다. 이게 주제가 되긴 힘들어요. 이런 요소가 있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내용이긴 하지만 주제가 되긴 힘들고. 2번 언어와 개념을 무시하면 자, 이건 관련 없고요. 3번 동양사상은 언어적 지식을 초월하는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어적인 것을 초월한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밑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이네요. 3번. 나머지는 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좀 중간부터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부터.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뒤에를 딱 보시게 되면은 뒤에 내용에서 만약에 마지막만 읽었어요. 동양은 이성의 오만이라는 것을 모른다. 여기서부터 읽었으면은 안 돼요. 그 중간을 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료 해석 가보겠습니다. 자료 해석은 한번 보죠. 1번부터 S기업의 지원자의 인턴 및 해외 연수 경험과 합격 여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일단 자료 해석은 자료의 구성을 보셔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위로 올라가서 찾겠다. 이렇게 하면 안 늘어요. 시간이 뭐 단축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구조를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인턴 경험 있음 없음, 해외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그럼 보통은 있다로 묻고 인턴 경험 없다로 묻고 해외 연수 경험 있다로 묻고 해외 연수 경험 없다로 묻고 그죠? 합격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볼게요. 기억.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지원자보다 합격률이 높다. 일단 합격률을 구하는 방법은 합격자 수 더하기 불합격자 수 분의 합격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렇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해외 연수 경험이 있다.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이게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해봅시다. 더 해보면은, 자, 여기 16이죠. 430, 483 분의 합격한 사람은 53이에요. 맞죠? 그 다음 네모. 자, 150, 41, 191. 합격한 사람이 15명. 끝났죠? 왜 끝났냐? 이렇게가 3배가 넘어요. 이렇게는 3배가 안 되잖아요. 즉 분모에 곱한 것보다 분자에 곱한 게 더 크다? 커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합격률이 더 높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인턴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인턴 경험이 없는 지원자보다 합격률이 높다. 인턴 지원 경험이 있다 없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원리는 똑같아요. 앞에 거랑. 근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합격률은 소금물의 농도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 소금물과 20%의 소금물 섞었어요. 그러면은 두 소금물의 농도는 1번 10% 미만, 2번 10%와 20% 사이, 3번 20% 초과. 뭘까요? 1번이랑 3번은 아니잖아요. 10% 소금물, 20% 소금물을 섞었는데 어떻게 8%나 35% 같은 게 나오겠어요. 무조건 두 소금물을 섞으면 그 안에서 나와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합격률도 소금물하고 똑같아요, 농도랑. 왜냐면 기준량은 소금물, 분자는 소금. 기준량은 응시자수.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합격자수. 합격자수가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격률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네들의 합격률을 합치면은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사이에 있어야 되죠. 됐죠?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용어들은.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니은이 맞으면은 디귿은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인턴 경험과 회연수 경험이 모두 있는 지원자 합격률은 인턴 경험만 있는, 인턴 경험만 있다는 얘기는 해외 연수는 안 갔다는 얘기죠. 합격률의 2배 이상이다. 모두 있다. 요거죠? 그 다음에 인턴 경험만 있는 지원자 합격률. 이렇게잖아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거꾸로. 그죠? 거꾸로. 리을. 인턴 경험과 해외 연수 경험이 모두 없는 지원자와 인턴 경험만 있는 지원자 간 합격률의 차이는 30%포인트보다 크다. 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안 되죠. 애초에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게 없습니다. 애초에. 20%죠. 20%.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다음은 어느 지역의 세대 간 직업 이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직업은 편의상 ABC로 구분하였다면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부모의 직업이 ABC, 자녀의 직업은 ABC. 아,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체 부모 세대의 직업은 A가 10%, 40%, 50%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A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모르죠. 그쵸? 그럼 모르는 거예요. B는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라고 10명이라고 하면 돼요. 좀 찜찜하다. 100명이라고 하세요. 100명. 여기는 400명. 여기 500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 40%, 50%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이걸 굳이 0.2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예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0.1로 해도 되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0.1보다는 100이 더 좋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갈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는 요렇게가 100%네요. 요렇게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5명, 48명, 7명. 요거는 20명, 280명, 100명. 요거는 5명,
요거는 250명, 245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것 같은데요? 기억, 자녀의 직업이 C1 확률 되겠습니다. C1 확률. 요거예요, 요거. 맞죠? 자녀의 직업이 C1 확률은 어디 보자. 자녀의 직업이 C다. 이러면 자녀의 직업이 C다? 그러면 얘네들 합이네요, 합. 다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107, 352 이렇게 되는 거죠. 352. 그리고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람은 1000명이죠. 1000명.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얘네가 4로 나누면 얼마예요? 250. 4로 나누면은 88이네요. 아, 또 나눠지네. 125분의 44 이렇게 됩니다. 125분의 44. 100분의 81? 어서 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다 더했네. 그죠?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자녀의 직업이 B인 경우에 부모의 직업이 C일 확률을 구할 수 없다. 왜 없어요? 자녀의 직업이 B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 아니고 자녀의 직업이 B인 경우 부모의 직업이 C다. 이게 분자예요. 그래서 48 조건방률이라고도 하는데 분의 250이잖아요. 이거 왜 못 구해요? 구할 수 있다. 니은 틀렸고. 그럼 답은 일단 5번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부모와 자녀의 직업이 모두 A일 확률. 자, 모두 A다. 1000분의 45. 맞죠? 리을. 자녀의 직업이 A일 확률은? 부모의 직업이 A일 확률. 분모는 똑같아요. 둘 다 1000으로. 이거냐? 이거냐죠.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다음 넘어가서 이거를 0.1에 어쩌고저쩌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 편한 숫자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보죠. 5번이 어떤 내용이냐? 다음은 2013에서 2022년 물 이용 부담금 총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물 이용 부담 금액은 일단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선그래프인데 물방울이 없어도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감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수치로 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프 모양만 보더라도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한강, 낙동강, 영섬유역의 물 부담금은 세제곱미터당 170원, 금강유역은 세제곱미터당 160원입니다. 여기까지. 자, 한번 가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물 이용 부담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건 그냥 보란 얘기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2014부터 2022 중 물 이용 부담 금액의 총액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2015년이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증가량이잖아요. 증가량. 증가량은 기울기와 연관이 있다. 기울기. 왜냐면 기울기가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X 증가량이 무조건 1이에요.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Y 증가량이에요. Y 증가량. Y 증가량, 증가량. 여기 숫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량을 의미한다. 이 말이 뭐예요? 기울기가 작은 애들은 애초에 볼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거. 왜 계산해요?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파른 거. 여기나. 얘가 더 가파르잖아, 얘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좀 더 가파른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2개 정도. 그 둘 중에 어디가 더 가파르냐? 자, 2015년. 이 둘의 차를 구하는 거고요. 빼보시면은 540. 여기는 545예요. 박빙이었네. 그죠? 기울기가 큰 게 증가량이 크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증가량은 기울기다. 꼭 기억하세요. 증가율하고는 다른 거예요. 증가율은 분모가 전년 대비잖아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분모가 1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울기랑 증가율은 다른 얘기고
기울기는 증가량과 연관이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틀렸네요. 니은 틀렸고, 2018년이고, 디귿만 확인하면 되네요. 2022년 물 이용 부담금, 총액에서 금강 유역의 물 이용 부담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면, 물의 양은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비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도가 지금 22년이니까 8661 곱하기 0.2. 그죠? 요게 이제 뭐예요? 금강 유역에서 사용한 금액이고, 이제 양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60원으로 나눠주면 되죠. 얘가 지금 원이잖아요, 원. 나누기 160원 퍼 제곱미터. 이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 지워지죠? 이건 어느 정도는 계산하셔야겠네요. 이거 구하란 얘기예요. 그죠? 단위가 억원. 이거 억원이었네, 억원. 여기 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자, 확인해 보시면은 10.83. 근데 보통은 이렇게 10.83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맞거나 큰 차이로 틀리거나. 무슨 얘기냐? 10.81이어서 틀리지는 않아요. 너무 째째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렇게 틀리지는 않고, 틀린다라고 한다면은 9점대 후반이라든지 11 초반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나온다. 자, 계산해 보시면은 10.83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을 2022년 답은 나왔어요. 2번입니다. 2022년 물 이용 부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3.2% 이상 증가했다. 어디 보자. 2020 여기네요, 여기. 그럼 이거는 8377 분의 2384 284네, 284. 그죠? 그러면 3.2% 이상 그러면 3% 초중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됐죠? 3% 넘잖아요. 3%가 24 09 3%라고 했죠? 21이에요. 이렇게. 그 더하면은 25 얼마야? 맞죠? 25 얼마입니다. 그럼 남는 게 2 얼마가 되잖아, 또. 맞죠? 아, 그러면은 3.3도 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볍게 봐야지 이걸 다 한다. 꼼꼼하게 하고 싶다. 이래야 내가 직성이 풀려.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항상 자료 해석은.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서 창의 수리 한번 가볼까요? 창의 수리는 2번 보겠습니다. 2번. S회사 회계팀은 A부터 E 5명의 팀원이 일을 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기로 했다. D는 금요일에, E는 수요일에 당직 근무를 서게 될 확률.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뭐이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 뒤에 등장하는 게 해당 경우의 수죠. 여기서는 5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명씩 당직 근무를 하기로 했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5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 D가 금요일, E가 수요일 이 2명은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3명만 정하면 되죠. 3 팩토리얼. 20분의 1입니다. 5 팩토리얼은 5, 4, 3, 2, 1, 120. 3, 2, 1은 3, 2, 1, 6. 3 팩토리얼은 3, 2, 1, 6이죠. 120분의 6이니까 20분의 1이다. 답은 5번입니다. 쉬웠죠? 순열과 조합은 깊게 들어가긴 힘들어요. 표면적인 것만 알아도 됩니다. 하이킹을 하는데 4번입니다. 올라갈 때는 시속 10으로 달리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0km 더 먼 길을 시속 20으로 달렸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총 5시간이 걸렸다면 올라갈 때 거리 X라고 놓는 거죠. 내려올 때는 뭐예요? X 플러스 10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거 걸린 시간이죠.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는 20분의 X 플러스 10. 얘가 뭐예요? 내려올 때 시간입니다. 시간의 합이 얼마예요? 5시간. 그래서 요거 정리한 게 답입니다. 해보시면 답은 4번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쉬웠죠? 이게 방정식의 활용 파트는 딴 거 없어요. 미지수 설정 식 세우기인데 미지수는 일반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그 다음에 식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등호 만들기. 등호 어떻게 만들어요? 5시간이 걸렸다. 올시, 4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이 5시간이다. 이퀄 5시간이다. 올라갈 때 시간,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시간, 속력분의 거리.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언어 추리도 한번 볼까요? 언어 추리. 자, 언어 추리 같은 경우도 언어 추리는 조건, 추론, 명제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봅시다. S그룹의 A부터 D사원은 홍보팀, 총무팀, 영업팀, 기획팀 소속으로 3에서 6층 서로 다른 층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르게 추론한 것은 단 각 팀은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소속과 근무층까지 봐야 돼요. 맞죠? 소속과 근무층.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까요? 홍보, 총무, 영업, 기획 이렇게 돼 있고 이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한 명. 아, 그럼 일단은 A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거짓말이 아니죠? 저는 홍보팀과 총무팀 소속이 아니며 아니다. 아니죠. 그죠? 저는 홍보팀과 소속팀 근무 소속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동시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도 아니고 동시에 총무도 아니고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면 홍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총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둘 중 적어도 하나 만족하고 둘 다인 건 아니니까. 요거는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어떤 기준이냐? A 사원이 만약에 참이다. 어차피 이게 모순되는 게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경우의 수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A가 참이다. A를 홍보랑 총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을 할까요? 0. 이렇게. 0이라고 하고 그럼 0이라고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B가 영업이라고 했어요. B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맞죠? B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얘는 4층이 아닌 거죠. 3층이 아닌 거고. 맞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요. C가 홍보팀이에요. 5층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D는 맞는 거죠? 기획팀. D는 기획팀. 맞는 거죠? 그리고 3층에 근무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는 조합이 되느냐? 그러면 얘가 총무에서 일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3, 5예요. 근데 3이 아니고 얘는 4가 아니고 얘가 4가 돼야죠. 얘가 6이 되고. 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라고요. 자, 대신 이제 나머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D.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B를 기준으로 가셔도 되고 등등등. 답이 나왔으니까 끝내는 겁니다. 자, 1번 A 사원은 홍보팀이에요? 아니고요. B 사원 6층이에요? 맞습니다. 끝났죠.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답은 2번이고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도.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S병원에서 현재 5명의 심리상담자가 근무 중이다. 얼마 전 시행한 감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 5명의 심리상담사 중에 3명이 진실, 2명이 거짓. 거짓말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는 짝꿍을 엮어야 돼요. 짝꿍. 짝꿍이 뭐예요? 셋둘로 나와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가 참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명이 거짓말했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2명이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짝꿍을 설정한다. 동일 명제나 모순 명제를 통해. 그러면 A하고 B는 B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럼 A하고 B는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같은 길.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B가 뭐라고 했냐? 제가 근무 시간 C를 찾아서 C가 자리 없었다. C가 뭐예요? 그러면 C가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죠. 근데 C는 뭐라고 했어요? A가 비웠대요. 그럼 B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죠? 반대되는 내용. 이렇게. 저는 C가 근무 시간을 밖으로 나가는 걸 봤대요. E는 어제도 근무 시간에 이번엔 D가 비웠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반대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C. 더 따질 필요 없죠. 짝꿍 만들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다음은 수열 추리. 네, 수열 추리 한번 가보죠.
수열 추리도 두 문제 정도 볼 건데요. 3번의 형태는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군수열. 군수열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3개가 있는 것이 3개씩 주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고 4개, 5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특징은 뭐냐? 군 내에 있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수열인 수열이에요. 보통은 3개다라고 한다면은 3개 중에 2개가 나머지 하나를 만드는 형태 또는 3개 사이의 관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관계가 6에다가 4를 빼고 곱하기 2를 하면 4가 나오죠. 21에다가 5를 빼고 곱하기 2를 하면 32가 나오죠. 그리고 x라고 한다면은 19에다가 x를 빼고 곱하기 2를 해서 10이 나오려면 이 안에가 5가 들어가야 되니까 x는 14 이렇게 나오는 구조죠. 근데 이거를 원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애초에. 그렇죠? 무조건 하나는 만들겠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해볼 만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을 보시게 되면 11번째 항의 합은 그랬거든요. 11번째 항의 값은 그랬습니다. 11번째. 근데 얘는 반복 형태예요. 더하기 1,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2죠.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요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왜냐면 우리 11번째니까 더하기 6이죠. 건너뛰기로 볼 수도 있어요. 12. 요 다음에 오는 건 뭐겠어요? 46이잖아요. 46은 뭐예요? 24예요. 24. 얘가 7항이에요. 9항, 11항. 그럼 요 다음 뭐겠어요? 48일 거고. 요 다음 뭐겠어요? 96이겠죠. 그 얘기는 46에다가 48, 96을 더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7, 20, 190이네요. 그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3년 하반기 기출보고 문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